저 사건이 있으니까 저 주제로 이제를 부른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문에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심각한 의문을 갖거나 또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 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 말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주목을 모았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2011년인가요? 그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책이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책 하면 이제 유명한 황강호 선생님 뒤에 앉아 계신데, 제 기억에는 황강호 선생님 책만큼 잘 팔리지 않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 저도 그래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너도 나도 사서 볼 만큼 그렇게 좀 편하고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 읽으려면 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책이었는데 굉장히 그 책이 유명해졌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책을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 사람이 평소에 우리가 생각 잘 안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책을 쓴 게 이렇게 인기를 모을까? 바로 그 제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제목 자체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절규처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저 말을 하고 싶었어, 나도 저걸 한번 묻고 싶었어, 나도 저걸 한번 따지고 싶었어 라는 그런 인식이 이미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 책이 나오자마자 읽어보지도 않고 마이클 셀든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저도 사실 그 책 접하기 전에는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저 책이 이제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자체가 우리 한국 현실에서 일상적 화두가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는가. 사실 그 다음 해인가요? 그해 저것이 2011년 많이 팔리고 이럴 때 그해 여름에 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가는데 가지고 가는 책, 한 10여 권, 내가 제목이 쭉 나오는데 저 정의란 무엇인가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왜 이걸 읽으려고 할까? 갑자기. 도대체 그분이 선택한 책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생소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기사를 보고 나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저는 궁금해졌어요. 저 책을 읽었는가?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그 책을 읽으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이 일었는데, 그 무렵에 아마 여름 휴가 다 끝나고 가을에 들어가는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측근, 최시중, 천신일 이런, 저는 이런 분들이 이름이 다 이제 사라진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는 거의 잊어가고 있지만 조만간 이렇게 여러 사건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권력자들, 이런 분들 막 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터졌는데 전부 다 눌렀어요. 그때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그런 이제 권력기관들에서 더 이상 파헤치지 않고 누르고 그만두게 해야 할 사람은 그만두지 않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다시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여름에 휴가 가서 읽은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든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정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주는 글까 받는 글까, 그 노래에 나오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 을의 반란, 남행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전체 얘기의 좀 화두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내용을 이제 거의 다 보셨고 또 자꾸 얘기하면 지겹습니다.
지겨운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사건은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던 것, 즉 거꾸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 대통령 후보의 친동생 이런 사람들에게 수백억씩 불법 정치 자금을 줄 것을 모의하고 또 실제로 줬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고, 떡값검사들에게 떡값을 또 이렇게 기천만 원씩 이렇게 살포해야 되는 그런 대화가 있었던 때가 1997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에 1년 동안 이루어진 대화를 280여 개의 테이프로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불법 녹음한 그 테이프가 일부가 드러나게 된 게 8년 후인 2005년입니다. 이 2005년도에는 저 사건이 이제 뭐 저도 그때 저 사건을 공개하는데 일부 관여했습니다만, 저 사건은 세간에서 안기부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삼성 엑스파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걸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꾼 게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안기부 엑스파일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고 방송에 불려나가면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기사에도 그런 식으로 다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게 안기부 엑스파일, 삼성 엑스파일 같이 쓰이다가 지금은 삼성 엑스파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디 나가면 다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누가 바꿨느냐? 사실 이 엑스파일은 여러 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제일 먼저 안기부 옛 직원들이 지시도 받지 않은 채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저 대화를 불법으로 도청하고 녹취를 했습니다. 불법 도청이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그런 삼성그룹의 2인자인 사람, 이건희 회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앙일보 당시에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인 중앙일보 현직 회장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상한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 사람 이름하고 돈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은 전부 다 우리가 아는 권력자들이고 돈 액수는 전부 다 우리가 만져본 적이 없는 수십억, 수백억의 돈 액수가 불려지는 그런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이 대화입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죠. 왜냐하면 이미 모임만 해도 불법인데 시행된 것이 자기들끼리 어제 그 돈 준 거는 참 잘했더라.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어. 어제가 한나라당 당 대회, 전당대회였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다 적시가 되어서 불법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법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별로 생각 안 했지만은 부지런한 검찰은 이제 이걸 보도한 사람, 국회에서 떠든 사람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불법에 관련된 세 개의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거는 검찰이나 주장을 했던 거고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측면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 엑스파일을 만든 주체, 이 엑스파일을 불법이든 합법이든 만든 사람이 안기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안기부 엑스파일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테이프에 담긴 불법적 내용, 즉 그 내용은 누가 만든, 그 삼성이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엑스파일의 주인공이 이제 안기부에서 삼성으로 바뀌었고, 그 바뀐 거는 저 같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대중들의,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실체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진면목이 뭐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뭐다라는 것을 찾아서 이름에다가 반영을 해버렸던 거죠. 저는 이게 저로서도 놀라운 그런 경험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굳이 이걸 설명하고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도 이정도 사건에서는 국민들이 감각적으로 뭐가 본질이고 뭐가 잘못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대 재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하도 우리가 많이 겪다 보니까 타성화됩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솔직히 느껴지기는 어쩌면 저도 그럴지 몰라요. 하도 많이 이런 걸 보니까. 사실 97년 대통령 선거에 이 사람들이 개입한 거는 그 내용을 보면은
선거 결과를 바꾸겠다라는 분명한 의도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치를 때 다들 돈이, 정치권에서는 돈이 필요할 텐데 뭐 돈 좀 주지 안 주면은 또 이렇게 예의 없다고 또 나중에 불이익 받을지 모르니까 좀 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액수의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수백억씩 특정 후보들에게 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주려면 다 줘야지. 그쪽에만 주고, 그리고 또 다른 경쟁 후보에게는 처음에는 안 주다가 나중에는 안 줬다가 나중에 혹시 혼나지 않을까? 그럼 10분의 1은 줄까? 뭐 이런 것을 또 조금 준단 말이죠. 이런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이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결과로다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거잖아요. 대통령 직선제를 없앤 사람은 누굽니까? 박정희잖아요. 유신을 일으켜가지고 멀쩡한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을 갖다가 없애고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들이 만여 명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뽑는다라고 고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는 없어졌는데 누가 이걸 다시 부활시켰습니까? 어떤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이 아니죠. 국민이죠. 국민들이 수십 년 싸워가지고 1987년 6월 항쟁 등을 통해서 직선제를 다시 받아들이도록 했고 그해 9월 달에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겁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고 계속 대통령이 뽑혔죠. 6번째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가 유신헌법을 갖다가 만들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없앴는데 그게 계속됐으면 대통령 못 된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없앤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들이 피 흘려서 찾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것도 참 운명의 장난인지 야속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 막대한 불법 자금을 살포 했다는 건 모르겠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이 알아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관여를 해요? 그게 돈을 주고 관여한 것은 그 결과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들에게 돈을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돈줄을 댄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헌정질서 파괴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국민이 알아서 뽑도록 되어 있는 헌법을 돈을 들고 와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살포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꿔보겠다라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내라는 죄에 해당되는 정도의 큰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게 바로 체제에 대한 도전이죠. 민심에 대한 어떤 심각한 이 도전이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벌들이 늘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특히 삼성을 포함한 이 재벌들이 역대 모든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물론 선거 없을 때는 선거 없으니까 돈을 더 줬겠죠. 박정희 전두환 이 돈 안 받았겠습니까? 지금 전두환 씨 추징금 때문에 연일 그 아들들이 지금 이제 아들과 딸들이 전부 다 1인당 1,000억대 이상의 재산들을 갖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돈을 열심히 잘 벌었던 겁니까? 그 아버지의 불법 자금이 그 원천이 되지 않았겠어요? 다들 그를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다시 변한 이후에도 실제로 법정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우리나라 모든 재벌들이 다 법정에 서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태우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갖다가 수백억 이상씩 한 재벌에서 수백억 이상씩 돈을 다 댄 거죠. 예외 없이 다 법정에 한꺼번에 같이 서서 나란히 썼어요. 그 다음에 YS 때 불법 정치자금 조지 않았습니까? 세풍 사건이 뭡니까? 세풍 사건. YS 말기에 국세청 차장인 사람, 국세청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 국세청 차장이 재벌들 돌면서 세금이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갔어요. 국세청 차장이 돈 받으러 왔는데 돈 안 주고 배길 사람이 있나요? 그게 세풍 사건 아닙니까? 그거 다 유죄로 밝혀졌잖아요. 그 다음에 1997년 대통령 선거 이게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5년 후인 2002년 대통령 선거 노무현 대통령도
나는 바뀐 바가 지금 10분의 1은 안 넘었다. 그 얘기한 차떼기 등이 나오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근이에요, 개근. 결석도 없어. 선거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불법 정치자금을 살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재벌들이 좀 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줬다면은 지금은 안 줄까? 안 드러나면 안 준 거냐 이거예요. 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솔직히 저는 그런 의심을 해요. 이런 의심을 법률 용어로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 예. 증거는 없으니까 의심이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은 있는 거는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은 얘기해도 명예훼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정의가 있는가는 결국 최후의 정의를 사소하고 양심을 지켜지는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정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도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은 사법정의란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그러나 입법정의나 행정정의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헌법구조상 이제 권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이제 행정 권력이 있고 국회의원으로 표현되는 입법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이제 하나씩 심판을 내리고 그게 그대로 이제 그 자체가 법이니까 판결을 내리면 그게 통용이 되니까 그 사법 권력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거대 권력이 있는데 왜 입법 정의나 행정 정의란 말은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쓰는데 사법정의란 말은 잘 쓰느냐? 그것은 입법이나 행정,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잘 못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통제가 가능해요. 민주적 통제가. 선거라는 이름으로. 선거 때 안 뽑으면 되잖아요. 대통령은 단임제니까 그 당을 다시는 안 뽑겠다 이러면 되는 거고. 국회의원 제 다음에는 떨어뜨리겠어. 이러면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법부는 어때요?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법관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인터넷에 욕 쓰면 뭐 효과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법원 앞에 가서 데모 한번 해도 뭐 크게 뭐 눈 끔찍합니까? 그 사람들? 끔찍도 안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한 적도 없거니와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법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부작용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법정의는 본인들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더 사법정의가 잘 서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대법원 구성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전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수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건 본인들이 술을 안 늘리려고 발버둥 쳐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법관 출신 이외에는 대법관이 못 되도록 또 그 법률 조항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가지고 법관이 아닌 다른 전문 법조인들도 대법원에 진출하도록 한다거나 그래서 좀 또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대법원이 좀 이렇게 국민들 의식 수준과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구성이 되도록 하는 너무 이렇게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대법원이나 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이제 뭐 이렇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법교육청에서 이제 검토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법정의를 더 잘 세우는데 보탬은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법정의는 본인들이 사법부 안에서 그냥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서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사법부의 정의가 있느냐? 아까 여기 여러분 동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아니 무슨 판결문에 차떼기 한 사람 판결문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산나라당. 우리가 3살짜리 아이가 무슨 그릇을 하나 깼을 때하고 13살짜리가 깼을 때 처벌이 같습니까? 철이 없는 애들이 뭘 깨면은 봐주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는 사람이 저지른 그런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좀 더 가혹하게 처벌하잖아요. 그러다 똑같은 죄라도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한 사람이 그 죄를 범했다면 그거는 한 대 더 때려야 되잖아요. 때려도 한 대 더 때려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결문에 수백억의 차떼기를 보석보석 휴게소에서 돈이 실린 트럭째 그냥 키를 주고받음으로써 불법 자금을 이렇게 건넨 사람, 그 현역 국회의원, 삼선 국회의원에게 앞에다가 쭉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대 이 불법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놓고 그 뒤에 그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3번씩 얘기하는 등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크므로 죄를 이렇게 면제해준다. 이런 식으로 주로 판결문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공직 한 번 맞지도 않았는데도, 평생 공직 한 번 맞지도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여 년간 일하면서 우리나라 뭐 법조계의 뭐를 위해서 뭐 기여한 바가 크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도 저는 봤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이 음식 대금을 80몇만 원을 갖다가 집에 가난해가지고 1년째에 걸쳐서 조금씩 음식 대금을 떼어 먹어가지고 80몇만 원을 횡령했어요. 징역 10개월. 그런데 재벌들 형제들이 공모해가지고 디모, 두산모 형제들 자기들이 공모해가지고 3천억을 횡령을 했어. 공금을. 그거 가지고 신고 월급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고발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실형 살았습니까?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딱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럼 그 판결문에 보면 딱 맨 뒤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단연간 노력한 바가 크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러면은 직업이 농민인 분이 뭐 실수해가지고 사람 팼다. 그래서 구속됐다. 그 판결문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십 년간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 봉사했으므로 그 점을 인정하여 이들네요.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뭐 산업재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노동자로서 일하는 걸 감안해서 깎아준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 저분이 제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국민들은 그렇게 안 느낄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글쎄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법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존중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다수가 여전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민주화가 이렇게 진전됐는데도 유전, 유죄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 죄를 안 지어야 무죄가 아니라 돈이 있고 뺏겼으면 무죄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사법의 정의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명이고 사실은 사법부를 못 믿기 시작하면 이거는 골치 아픈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마음으로 승복을 안 하는 거죠. 힘에 굴복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승복은 없다면 그 사회가 과연 민주사회인가.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사실은 숙제입니다. 숙제인 것이고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 안 되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보면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가 있고 뭐 실버가 있고 등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혜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부터 보석이 허가되느냐 안 되느냐, 깜빵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사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다 우리 사회에 그런 특혜를 받는 층들의 어떤 그러니까 골드 카드 갖고 있는, 골드 카드 갖고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법정 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가혹하게 처벌받는 그런 억울한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도 결국에 그걸 보도한 기자들 2명,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법사위에서 그걸 이름을 밝힌 사람은 처벌받았다. 처벌받은 내용, 제가 어저께는 대전대학교에 갔어요. 대전대학교에 제가 간 이유는 무슨 그 언론학과에서 그 강의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여기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소감을
리포터로 적어내라고요. 그 강의 듣는 사람이 40명인데 40명 다 이제 이 잘못된 판결이다, 노이샤는 무죄다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도 잘 모르는 교수인데 한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까지 나오는데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강의가 제가 종강날이었는데 가서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은 사실 그 신문방송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이걸 숙제로 내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점수를 위해서 써내기 위해서 읽어서 이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 판결문 내용이 제일 이제 저는 그 판결문은 굉장히 앞으로도 시험에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올 것 같고 판결문은 워낙 이제 독특하게 잘 썼기 때문인데 얼마나 그 정의가 그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형법에는 이제 정상행위에 대한 참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행위를 참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누구를 때려도 그것이 정당방위, 강도가 칼로 찌르는데 그걸 막다가 강도 얼굴을 살짝 쳤는데 우연히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서 머리 뇌진탕이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을 심각한 폭력으로 보지 않고 정당한 어떤 방어행위, 정당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상이 참작되어 있는 이걸 어려운 용어로 또 위법성 조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어긴 건 사실이나 이제 그 벌을 면하게 하는 거죠. 조각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죄를 감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뭔가 하면 떡값 검사들의 신명을 거론한 것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가 아닌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공적 관심사가 아니고 사소한 사생활인데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거나 연모한다거나 짝사랑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왜 천하에 공개했느냐. 그래서 그걸 사생활로 보는 그 시각 이건 억지죠. 본인이라면 그렇게 그 판사가 과연 그렇게 봤을까 안 믿습니다. 그렇게 쓴 거는 억지죠. 그건 다른 힘이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면은 보도자료로 이렇게 기자들에게 준 거는 괜찮은데 그 보도자료를 인터넷 제 홈페이지에 올린 거는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올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여과 없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과 없이. 그러니까 국민은 보면 안 되고 기자는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를 쓸 때 두 가지 종류로 작성해가지고 한 가지는 기자들에게 주고 원문대로 하나는 000 XXX 해가지고 국민들 용어로 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어떻게 하고 있냐? 대법원은 보도자료 낼 때마다 원문 그대로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자기들도. 그리고 기자들이 요새 보도자료 보고 기사를 씁니까? 보도자료 내면은 이거 말고 파일로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야 자기들 따서 기사를 쓰는데 편하니까 100%가 다 그렇게 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그날 제가 떡값 검사를 얘기했던 그 회의는 이미 예고가 되어가지고 생방송으로 TV 중계된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회의에서 실명을 거론한 건 괜찮다는 거예요. 면책특권인데.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올린 거는 유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렇게 구사된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만한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뭔가를 의식해서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이 판결을 서둘러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2-3주 전에 한겨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삼성과 관련된 모든 재판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국에 삼성의 상속권을 그 아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그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속할 수 있죠. 이근 회장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할 수 있죠. 문제는 상속하려면 우리나라 세법대로 한 세금 한 50% 내고 상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 세금 내면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됩니까? 세금도 안 내면 쫄쫄 굶습니까?
세금 탈의해도 우리나라 제일 부자일 텐데. 근데 그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불법 편법 증여를 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에버랜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갖다가 그것이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에서 고발해가지고 기소가 그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그 사건이 공소시효 다 끝날 때까지 기소도 안 하고 지고 있으니까 몇몇 검사들이 피 끓는 검사들이 옷 벗겠다 하니까 간신히 사흘인가 나흘 전에 공소시효 만료 사나흘 전에 기소를 했고 그때 그걸 막았던 검찰총장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처음에 크게 부닥쳤던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올라가니까 또 대법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로 굉장히 강직한 걸로 알려진 대법관, 물론 지금 옷을 벗었습니다. 그분에게 사건이 배당되니까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딴 데로 넘겨서 대법원에서 또 문제가 됐던 그 대법원장, 아까 얼굴이 나왔던 그분입니다. 이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그 사건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이 됐습니다. 무죄나 다름없이. 그래서 그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정리한 것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어요. 약간의 세금 더 내라는 게 있었지만 그건 액수도 미미한. 그리고 세금 안 내고 상속이 돼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병철 회장이 세무서에 신고도 안 하고 차명 계좌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이렇게 재산 넘겨진 거. 그거 수사하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그 삼성 특검이라는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마저 그 재산을 전부 다 합법적으로 세탁해가지고 이건 회장이 넘겨줬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넘겨줬냐? 그거 형제끼리 나눠야지. 이게 바로 CJ, 제1재당에서 작년에 소송 건 게 바로 그겁니다. 당연한 거죠. 선대 아버지의 자금, 제가 볼 때도 다 몰수해야 마땅한데, 몰수는 안 한다 치더라도 형제끼리 그런 법적으로, 뒤늦게 발견된 아버지의 재산 이러면은 다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다 가진 이유가 뭔가면은, 세금 안 내고 받긴 했는데 그 돈하고 딴 돈하고 섞여서 그 돈만 골라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 벌어서 그 돈만 골라내기 힘듦으로 세금을 어디에 매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넘기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를 삼성 특검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희한한 특검을 했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죠. 아니야만 못한 특검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그 특검이라는 사람이 삼성 수사를 끝내고 2년인가 있다가 그 사람 아들이 삼성그룹에 특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발표된 게 작년입니다. 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무너진 정의, 이거는 사법 정의만이 아닙니다. 그 사법부에도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정한 권력층을 위해서 그야말로 법이 이렇게 농단되는 좀 뭐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자, 제가 뭐 오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정의의 문제, 삼성그룹만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삼성 엑스파일 사건만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혹은 더 심각한 정의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이제 경제민주화, 요즘도 경제민주화,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몇 년은 갈 것 같습니다. 제게서 저희 어떤 주관적 판단이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도 2012년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문제가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같아 보입니다. 다만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본질에 접근해가지고 뭐 고용 문제라거나 교육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문제를 대하는 의식의 변화를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민주화가 뭐냐 이러면은 야 민주화는 정치 아니냐, 경제도 민주화냐 뭐 이렇게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우리가 87년에 그렇게 길거리에서 싸워가지고 민주정부를 세웠다면 그 민주정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하나는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있다면 하나는 국민을 먹고 사는 일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앞에 거는 좀 진전이 있었는데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이 뒤에 거는 별 진전이 없었는 데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1997년, 98년 IMF를 당하면서 이 문제가 더 후퇴를 하고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회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려면 올바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처방, 이 가짜 약장사를 갖다가 이렇게 저 약을 먹으면 낫나 싶어가지고 뽑은 게 2007년 대선 MB라는 약장사인데 알고 보니까 무면허에 뭐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명박 5년 동안에 경제가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험악하게 벌어지고 그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서민이 고통스러웠던 때 그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큰 격차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5년 동안 90억 그 다음에 뭐 4대강 파헤치고 22조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더 사실 망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새누리당까지도 경제민주화를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싸움이 작년 대선입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희한하게 났습니다만 결국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누가 주도하게 할 것인가라는 책임자를 정한 게 지난번 대선이었고 다음번 대선도 비슷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제민주화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정의란 무엇인가 결정판이 사실은 경제민주화. 우리는 정치민주화도 충분히 안 된 나라다 보니까 사법정의가 다른 나라에서는 있지도 않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서 출발할 때 진보정의당에서 독일 대사, 한국에 와 있는 독일 대사를 유럽복지국가 연속 초청 강연에 듣는다는 차원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여기 내려왔는데 지난 2주 전에는 스웨덴 대사를 초청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프랑스 대사를 초청하고 계속 부릅니다. 진보정의당에 오라 그러면 다 옵니다. 어떤 대사. 그래서 오늘 독일 대사를 했는데 이 사람 경력이 보니까 이채로워요. 그래서 초기에 검사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검사를 그만두고 외교관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 대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얘기를 좀 사전에 하는 과정에서 이분 하는 얘기가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굉장히 뼈에 아픈 얘기를 합니다. 자기 그 친구가 여전히 검사인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람이 검사였으니까. 그 얘기를 한국 어떠냐, 한국 대사니까. 야, 거기서 살기 괜찮냐,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주고받을 때 자기 친구인 현재 독일 검사들에게 야, 한국 와라. 한국 오면 너희들 할 일 엄청 많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경제사법 다루는 검사입니다. 그 얘기 참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기분은 안 좋은 거죠. 야, 그걸 다른 나라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하는 서러움도 사실이 있는데 우리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 서 있다는 거 그에 대한 국민이 질타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도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사실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정의의 문제가 있다. 이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경제민주화는 크게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민주화에는 두 개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운동장이 있고 이 운동장은 연결되어 있어서 연관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운동장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시장이라는 운동장입니다. 시장.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물건이 오가고 사고 팔고 그래서 가치가 창출되는 곳. 이게 시장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분배입니다. 분배라는 운동. 이 두 개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생산하면 반대의 개념, 쌍을 이루는 대립 개념은 소비입니다. 그러나 집단에서는 소비라가 아니라 생산하면 분배입니다. 분배 안 하는 곳이 있느냐? 있긴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분배 안 하는 나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분배를 전혀 안 하는 나라. 동물의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그게는 전부 다 자기 거 자기가 소비하지 함께 쓰기 위해서 분배하는 일이 없는 나라. 분배율이 제로인 나라죠. 나머지는 모든 나라는 분배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분배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분배 그 좀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다 똑같이 분배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1년 동안 생산해내는 가치의 총합, 즉 GDP의 27%를 분배하는 나라입니다. 27%. 굉장히 많은 거죠. 4분의 1이 넘는 걸 우리는 이미 함께 쓰기 위해서 분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 이 운동장의 하나라면은
또 하나의 운동장은 이제 모든 것이 교환되고 사고 팔고 그 속에서 돈도 벌고 가치도 창출되는 곳, 이게 시장입니다. 정의란 이 두 가지가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영역입니다. 이 경제민주화는 뭐냐? 이 두 운동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부부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게 전혀 아니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재벌개혁 얘기해요. 재벌개혁. 재벌이 1%의 지분을 가지고 90% 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시장에서의 정의에 반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잘못 허용해 준 걸 바로잡고자 하는 게 재벌개혁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벌개혁하면 멀쩡한 재벌, 큰 기업, 돈 그나마 많이 버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재벌개혁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재벌개혁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시장에서 공정성을 바로 세우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양유업 대리점 사건, 이게 다 시장에서 갑과 을 관계에서 공정치 못한, 정의가 바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빵집을 다 싹쓸이하고 없앨 정도로까지 대기업들이 서비스업 중에 진출했다. 이것도 다 시장에서의 정의 문제입니다. 대형 유통마트 규제할까 말까, 이거 다 이 분배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 이 다 시장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특히 요즘에 와서 많이 골마 터져가 집중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주가 24시간 영업하라고 강요받고, 나 이거 처음에 계약 맺을 때와 다르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거 좀 이익이 다른 거 아니냐.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벌금 2천만 원 내놓고 그만두고 이번에 자살한 분, 마지막 자살한 분이 이 케이스입니다. 2,500만 원 토해놔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기대 수익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벌금을 왜 안 내냐 이게. 처음에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이런 문제가 갑과 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정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사실은 이 정의와 관련한 시장에서의 정의, 이거는 어느 시장이든 시장에는 약자와 강자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약자와 강자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남양유 본사가 있으면 남양유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남양유 특약점들도 있습니다. 신라면 같은 거 판매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안기고 뭐 이런 것들. 이 시장에서의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어느 한쪽만 살자는 게 아닙니다. 강자를 다 죽여버리자. 약자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게 하자.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공존이 됩니까? 여러분, 쌔빠따하고 사람이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도사견이죠. 송아지 많은 도사견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사견을 묶어둔다. 실제로 보면 도사견과 같은 맹견을 묶어두지 않아가지고 기르는 사람이, 주인이 묶어두거나 가둬두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물게 되면은 그 주인이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뿐만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그런 개는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그러기 때문에 쏘아 죽여버립니다. 제거합니다. 결국 공존이 안 되는 거죠. 공존하기 위해서는 개와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개를 묶어둬야 됩니다. 이게 시장에서의 정의의 가장 초보적인 접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형 유통마트.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 가지고 돈을 버는데 돈이 많아서 돈 많이 버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듣고 보면 꽤 그럴듯한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에 작은 가게들을 문 닫게 만드는 거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남원시에 처음 이마트가 생겼을 때 그 남원시 그 당시 인구도 한 9만 정도 됐을 겁니다. 이마트 하나 생기고 1년 후에 남원시에 있는 자영업자 3분의 1이 문을 닫았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 남원시, 그 당시 남원시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할까? 뭐 이래가지고 그 남원 나들목이 있는데 땅을 좀 내줘가지고 롯데마트를 유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정교조, 그 당시 뭐 시민사회단체 등 해서 들고 일고 싸워가지고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 그것이 허용됐다면 남아있는 자영업의 절반은 문 닫았습니다. 그게 정의냐? 정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만 사는 게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같이 살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이런 일을 겪었던 많은 나라들, 대형 유통업이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시작된 나라들은
강제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강제에 대한 규제를. 그래서 대형 유통마트에게 입점 규제, 인구 30명당 예를 들면 하나만 허용한다. 그 다음에 추가 10명당 하나씩 추가한다. 뭐 이런 입점 자체에 장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영업시간 규제. 저녁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영업하지 마라. 구멍가게들 먹고 살게. 그 다음에 품목 규제. 우유, 콩나물, 뭐 이런 두부 이런 거는 구멍가게에서 사먹게 너희들은 손대지 마라. 품목 규제. 우리나라도 지금 망원시장과 홈마트의 서울 마포구에서의 싸움에서 홈마트가 밀려가지고 이 품목 규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근데 외국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이런 법제화가 되어 있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강자만 살고 약자가 죽으니까 인간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니까 약자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고 이게 정의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정신에 반하는 게 아니냐. 네. 완전한 자유를 주는 자본주의에 비해서는 그 자본주의 정신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비가 있을까봐 헌법에다가 헌법 119조 2항에 이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예외와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 달아놓은 것도 1987년 민주화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도 사실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만 사실 남아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약자 보호를 위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 안 하는 거죠. 안 하다 보니까 강자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런 일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 무슨 시장인지 아십니까? 교육시장. 일자리 시장입니다. 물론 뭐 고유 교육 그 다른 차원에서는 분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문제인 거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노동시장이라는 이름의 시장은 가장 많은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은 어디에 있느냐? 내비게이션 쳐보면 안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치지 마세요. 그건 안 나옵니다. 무슨 인력시장, 인간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조각조각이 보여지긴 하지만은 전체로서는 그 시장은 우리 눈에 한눈에 다 보이는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취직하고 어디 일자리 구하고 해고되고 그 근로계약서 쓰고 이 모든 것이 그 시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한 정책 이게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향은 이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노동시장 정책. 이 노동시장에 당연히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죠. 강자는 누굽니까? 노동력을 사는 사람, 약자는 노동력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 강자와 약자 사이의 거래에서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느냐? 많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양자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은 그건 존중돼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 그럴 것 같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뭔가 하면은 근로기준을 합의함에 있어서 양자 간에 어떻게 합의하더라도 이 법에서 정한 조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면 합의가 무효다. 이게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강자인 노동력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에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거래에 국가가 법률이라는 이름을 두고서 무시로 부당하게 개입하는 거죠. 이건 참을 수 없는 개입처럼 사실 여겨지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첫 항부터 맨 마지막 100몇 쪽 모든 항목이 뭔가 하면은 자본에 대한 간섭과 규제입니다. 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강자에게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적 강제를 갖다가 매긴 게 근로기준법 첫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자본주의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집니다. 물론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이 있긴 있는데 법은 안 지켜집니다. 이걸 온몸을 불태우면서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1970년 11월 3일 전태일입니다. 그때 법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이 괜찮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안 지켜지는 법이었던 거죠.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이걸 문제 삼으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법을 준수하라라고 몸을 불태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것이 준수되는데
이것이 준수되는데 30년, 40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오늘에 와서 준수되는 율이 높지만 아직도 안 지켜지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법대로 안 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지켜지고 있는데 자본주의 역사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의 역사입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냥 놔뒀다가는 강자와 약자를 그냥 자연 상태로 놔뒀다가는 사회가 험악해지고 약자가 무시로 억압을 받으니까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강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규제를 하면 강자의 규제를 하지 약자의 규제합니다. 함부로 때리지 마라. 때리면 이제 폭력행위로 처벌한다. 그건 누구에 대한 규제입니까? 강자에 대한 규제잖아요. 함부로 얻어맞고 다니지 마라. 함부로 얻어맞고 처벌한다. 약자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까? 할 필요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규제는 강자에 대한 규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강자만 규제하냐? 요새 보니까 을의 반란 당연히 갑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죠. 근데 왜 갑만 규제하냐?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규제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당연히 갑을 규제를 하는 거죠. 강자를 규제를 하는 게 을에 대한 규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약자, 여성 노약자는 밤 10시 이후에 함부로 다니지 마세요.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다니지 마라. 이런 약자에 대한 규제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이기 때문에 모든 규제는 강자에 대한 규제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는 자본가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규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 많아지는 자본에 대한 규제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이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자본에게도 자유를 좀 달라.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만큼 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자본끼리의 경쟁에서 족쇄로 작용하니까 좀 풀어주시오 해서 일부 풀어줬더니 결과적으로는 자본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서 자본끼리의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와의 거리를 더 벌리게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좀 점잖은 용어로 사회 양극화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고 막 다니는데 이게 그냥 어떤 정당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후보가 뭐 얘기한다 그래서 가고 얘기 안 하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만큼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를 들려면 저에게 얘기하라면 저는 노동시장에서 정의가 무너진 게 비극의 출발이다. 닭 달걀이 아닙니다. 어느 게 먼저가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느 게 먼저인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정의를 무너뜨리면서 어느 나라보다도 노동시장에서 강자에 대한 자유를 더 많이 보장했습니다. 즉 강자에게 그간의 이미 가해지고 있던 규제를 가장 큰 폭으로 푼 게 대한민국 노동시장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가 매우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정규직 없느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왜 없느냐? 비정규직을 차별하기가 몹시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정규직하고 비슷한 대우를 해야 된다면 굳이 비정규직 쓸 이유가 뭐 있느냐? 안정적으로 정규직 쓰는 게 더 낫지. 이런 겁니다. 독일은 법으로 비정규직 금지돼서 그 법을 고쳐달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벤츠 자동차 회사 노조원들이 얘기했어요. 과거와 달리 남자들도 집에서 애를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왜 파트타임을 법으로 금지해 뒀느냐? 노동자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했다. 근데 나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좀 풀어주시오. 독일 금속노조가 청원해가지고 풀어진 겁니다. 호주에서 제가 최근에 최저임금 발표한 걸 보니까 호주에서 최저임금을 두 가지로 발표해요. 정규직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따로 발표를 하는데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정규직 최저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왜?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수당 복지 혜택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더 주자는 겁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시간당 임금에 차별을 가하면 형사처벌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어기는 경우에 그렇게 제재를 가하니까 즉 노동시장에서 강제에 대한 규제를 가하니까 나쁜 노동, 불안전한 노동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규제를 안 가하니까 저보고 제가 사업해도 저는 같은 임금이면 비정규직 쓰겠습니다. 그래야 돈 더 벌 거 아니에요. 도덕 양심을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돈 버는 세계에 있어서. 그걸 다른 나라가 안 하는 이유는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안 막으니까 노동시장이 엉망이 된 거예요. 노동시장이 엉망이 돼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일 고통받는 게 자영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은 두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그 극심한 경쟁 때문에 받는 고통이 1차적이고요. 2차적은 여기다가 또 이제 늑대 호랑이들이 막 풀어가지고 막 잡아먹으니까 즉 어느 나라도 없는 그런 슈퍼갑들의 횡포 때문에 2차적으로 힘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이런 이제 각각의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하는 그런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은 이미 600만 명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규모로 보면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약 30%. 미국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입니다. 우리는 4배 좀 더 많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미국은 동네 슈퍼가 하나라면 우리는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4개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시 전에 문을 못 닫죠. 옆집에서 1시 닫으면 우리 2시에 닫아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4명이 나눠 먹으니까 먹을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왜 그럼 이렇게 경쟁이 심하게 됐느냐? 풍수효과입니다. 바로 고용시장, 즉 노동시장에서 정의가 무너지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리해고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밖에 더 있습니까? 자영업 하지 무슨 요즘에 뭐 고기가 잡힙니까? 농사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다 쉽게 오면서 자영업이 비대화되고 포화 상태가 되면서 무한 경쟁이 되면서 여기가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저희 같은 사람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영업이라면 그때도 여러 가지 자영업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되고 내 맘대로 나가도 되고 그래도 나는 사장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즉 한 가정경제 단위로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정의 주된 수입이 월급인 경우와 주된 수입이 자영업에서 번 돈인 경우 그래서 근로자 가구 소득과 자영업자 가구 소득으로 나누어서 통계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이 도시 근로자 가구 월급쟁이 집안 가구 소득이 2분의 1입니다. 80%가 아니고요. 2분의 1 절반입니다. 그게 최근 통계입니다. 그 정도로 자영업이 힘들게 무너졌고 거기서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갑을의 문제가 있고 비대해져서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뭐 제가 예를 잘 드는 얘기만 하고 여성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자영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영업이 뭔지 아십니까? 미용. 예.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미용사 60만 명. 국군이 몇 명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대군이라 불러야 되는 60만 대군. 실제로 제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도 그 미용사협회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먹고 살려면 손님 몇 명 와야 됩니까? 하루에 20명. 미용사 한 명당 20명 받아야 먹고 산다. 그 60만 명이 다 먹고 살려면 20명 곱하면 1200만 명이 이제 미용실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400만 명. 그럼 홀짝으로 나눠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가셔야 돼요. 그러면 미용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미용실 얼마마다 한 번씩 하냐고 2달.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된 곳 이외에는 전부 다 생계수단이 아니죠. 생계보조수단. 애들 학원비 반짝감밖에 안 되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의 현실이고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정의가 무너진 것으로 촉발되어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유통업 이 내에서도 가벌관계에서의 정의가 무너진 게 어찌인데 덮친격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살리냐, 서민 경제 어떻게 살리냐. 여기 정의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 정의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 로드맵을 갖다가 합의해 나가고 관철해 나가는 거기에 있다라.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야,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정의를 찾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게 안 서지면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땀 흘릴 만큼 보람을 느끼면서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하나의 운동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바로 분배에서의 정의입니다. 분배에서의 정의. 근데 분배에서도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분배?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 잘 살면 돼. 앞으로 잘 살면 언젠가 잘 살 거 아니냐. 잘 살면 분배하면 돼. 지금은 잘 살지 못하니까 분배 안 해도 참아야 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지 못한다면 영원히 분배 못할지도 몰라. 그래서 분배만 얘기하면은 오히려 잘 살 기회가 먼저 박탈될 수도 있으니까 좀 가만히 참아. 이런 식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더 요즘에 와서는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은 인터넷에서 논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건희 회장에게 기초노령연금 줘야 되느냐. 한 달에 나와봤자 20몇만 원 나오는데 그 사람도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20몇만 원 줘야 되느냐.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정답이 뭡니까? 줘야 됩니다. 예. 줘야 세금 냅니다. 줘야 기초노령연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일부 사람이나마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많이 나가고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거 질문도 안 했어요. 그거 왜 물어? 시간 많아? 너 요새 노냐? 뭐 그거 왜 물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안 줘야죠.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준다는 얘기도 그럴듯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상급식 때도 똑같이 나왔던 상급청 아이들 왜 무상급식 하느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복지를 실현했던 진전시켰던 모든 나라들에서 빠짐없이 사회적 논쟁이 되었고 이 문제가 극복돼야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지에 있어서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사회가 좀 삶의 질 차원에서 볼 때 살기 좋은 사회냐 아니냐를 쉽게 나누는 방법은 그 사회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따집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하면 딱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은 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건 변함없는 미국입니다. 초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느 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절대로 미국이 1번 안 들어옵니다. 10번 물어도 10명에 물어도 1번으로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번인 경우도 있고 5번인 경우도 있지만 1번은 절대로 못 됩니다. 1번이 되는 나라도 주로 어떤 나라들이냐? 스웨덴, 스위스 이런 그럼 뭐 핀란드 그럼 그게 동그라미 친 사람은 다 가본 사람들이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가본 분들이 뭐 자신 있게 동그라미 친다 이거고 결국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안개부 엑스파일이 삼성 엑스파일로 이렇게 말이 변해가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참 이게 뭐 집단지성이라기보다 집단 이제 알아맞추는 뭐 이 예상력이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이걸 그래서 유엔에서 나오는 가장 나라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통계가 뭔가 하면은 그 나라의 GDP를 비교하지 않고 GDP분의 GDP를 분모로 해서 함께 쓰는 돈의 비율을 계산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통계는 해마다 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복지 거의 안 하는 나라 같지만 이미 우리는 27%를 함께 쓰고 있다. 이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해 100억을 번 사람들은 대개 보면 27억 정도를 같이 쓰려고 내놓고 있습니다. 27억 씩이나 내놓고 있다. 1000만 원 번 사람은 270만 원밖에 안 내놓고 있다. 그런 돈 다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이 가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 안 낸 사람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가는 겁니다. 똑같은 혜택.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27%라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꽤 씁니다. 우리보다는 많이 써. 35 정도 이렇게 씁니다. 이거 좀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얼마 쓰느냐? 50을 씁니다. 이게 미국하고 프랑스의 차이입니다. 미국하고 프랑스는 불어 쓰느냐 영어 쓰느냐 밖에 차이가 없는 걸로 저한테도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살찐 사람이 미국 가면 좀 더 많고
그 말고 뭐 저게 뭐가 다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확연히 다르죠. 이 다른 게 프랑스는 절반을 나눴습니다. 같이 나눠서 위해서. 미국은 35를 썼는데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미국이고 프랑스는 등록금을 사실상 안 받습니다. 뭐 학생들이 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보험료 등 해서 내는 게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1년에 30만 원 냅니다. 우리 돈으로 30만 원. 그럼 한 학기 15만 원 내는 거죠. 우리는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국립대학교 400만 원, 300만 원 그렇잖아요. 10배가 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배경이 어디 있는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그 중부 유럽에서는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스웨덴입니다. 53%. 인류가 도달한 기록입니다. 나눠 쓰기로 제일 많이 나눠 쓰는, 이보다 더 많이 나눠 쓰는 나라는 아직 없어요. 100% 얻어서 100% 나눠 쓰는 나라에 대한 책은 많습니다. 책은 많은데 책대로 된 나라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53이 최고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리고 영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 제가 영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북한 아니겠어요? 이 사람하고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같이 쓰는 비율이 높은 나라다. 어쨌거나 그랬는데 여하튼 그럼 우리가 100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 기록은 53. 그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영 방향으로 갈 거냐. 인간의 왕국으로 갈 거냐 동물의 왕국으로 갈 거냐. 답은 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27% 누가 정했냐. 우리가 생산하는 것 중에 27%를 나눠서 같이 먹기로 누가 합의했고 누가 정했냐. 대통령이 정했습니까? 국회의원이 정했습니까? 헌법에 나옵니까? 법률로 정했습니까? 도대체 언제 정했습니까? 유엔 통계 보면 해마다 우리는 27에서 28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로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만일 이것을 35로 바꿔버리면은 사람마다 자기 재산 상태나 이런 처지에 따라서 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35로만 바뀌어도. 그렇게 우리 생활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누가 정했냐.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해도 좋다고 반장한테 이렇게 도장 찍어준 적이 있어요? 사인해준 적이 있어요? 없대요. 없대. 근데 누가 정했냐. 이렇게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냥 정해져 버렸고 우리는 그걸 방치해 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만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정치라는 것은 이걸 국민에게 묻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27%로 계속 살까요? 아니면 25%로 낮춰버릴까요? 아니면 이거 1년에 1% 올려가지고 10년 안에 10% 더 올릴까요?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이 선거고 그게 정치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뭐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자기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처지에 따라서 다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 정답일 수가 없는 게 이 문제입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답이 없는데 오답도 없습니다. 결국 다수가 원하는 것,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원하는 것, 그게 정답인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민주사회고 그런 점에서 분배에서 정의가 세워진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도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효율성 얘기하고 뭐 돈 안 낸 사람에게 왜 주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마지막 말씀은 얘는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역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를 들면 우리가 국방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국방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누가 됩니까? 수입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다 똑같이 부담합니까? 국군은 누구를 지켜줍니까? 이건희 씨만 지켜줍니까? 여러분은 안 지켜줍니까? 다 지켜주잖아요. 국방 혜택은 다 국방 서비스 혜택은 우리가 공이 다 맞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 수입자 부담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정액으로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정규율제입니다. 자산과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국방비를 적으면 적게 내고 없으면 내지 마. 그러나 다 지켜줍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치안, 경찰 10만 명이나 됩니다. 월급만 해도 얼마입니까? 돈 무지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아니 나는 우리 경찰 안 해도 좋아요. 근데 그 대신 내 세금 좀 바꿔줘요. 이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112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서 112에 전화를 하면 112에서
주소 다 물은 뒤에 그런데 귀하는 작년에 세금을 얼마 내셨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본다. 돈 안 내도 출동한다 이거예요. 돈 안 내도.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건희 씨 집을 경찰이 지키겠습니까? 엄청난 그게 뭐 보디가드니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이건희 씨 그게 왜 출동해? 그거는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임도 줘야죠. 바로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이게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치안과 국방 같은 거는 뭐 굳이 말을 붙이자면 서비스 중에서도 공공 서비스입니다.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국가로 앉혀줍니다. 나라가 아니걸로 그냥 강조해버리기 때문에 유엔도 가입 안 되고 이거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치안 서비스도 자세히 보면 치안 서비스를 보면 다른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경찰이 출동 안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추가 서비스를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야 됩니다. 상품으로 삽니다. 그게 뭡니까? 세콤 이런 거죠. 세콤은 어떻게 출동합니까? 세콤에다가 신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뭘 묻습니까? 귀하의 회원번호. 회원번호 눌러야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거는 공공 서비스가 아닙니다. 상품이기 때문이죠. 상품은 돈 안 내면 안 줍니다. 그럼 왜 우리가 112를 상품화 안 했느냐? 112를 상품화하면 위험한 거죠. 돈 있는 집에는 출동하고 돈 없는 집은 출동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돈을 안 내도 출동하도록 하자. 그 돈 내가 내봐. 그게 나보고 이익이다. 왜? 경찰이 출동 안 하는 지역이 있으면 범죄가 창고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출동 안 하는 지역이 많아지면 범죄가 커지고 범죄가 많아지면 꼬박 돈 내고 경찰 보호받는 나도 위험해지잖아. 위험도가 더 높아지니까 그런 사람들 돈을 내가 대신 내주는 게 오히려 나를 위해서도 이익이다 이겁니다. 불쌍해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복지는 불쌍한 사람에게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더 많이 내는 게 나한테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는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보면은 복지가 매우 부족한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복지가 수도물입니다. 상수도. 상수도는 지금 가격을 갖다가 광역단체별로 책정하게 됐어요. 광주시가 책정합니다. 전라남도는 따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큰 차이 아니지만 액수는 좀 다릅니다. 동일한 건 있다. 뭐가 동일하냐? 우리나라의 수도와 생수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좀 더 깨끗한 물, 하나는 좀 더 비싼 물. 이런 차이 말고 본질 차이가 있습니다. 생수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근데 수돗물은 국민들의 어떤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 서비스입니다. 돈 받지 않느냐? 많이 쓰면 돈 더 많이 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상품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그 가격은 수돗물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그 가격, 상수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분의 1 못 받은 돈은 뭐냐? 다 세금으로 사실상 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돗물 공급이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복지 정책의 출발이 됩니다. 브라질은 우리만큼 사실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그렇게 안 되지만은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 미국 다음인 나라입니다. 하여튼. 미국 다음인 나라. 전 세계에서 5나라밖에 안 되는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 나라. 또 브라질. 그 미국하고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도 완성차는 못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IT가 제일 발달한 나라도 브라질. 그러나 브라질은 여전히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98%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인구의 50%는 상수도가 아예 공급이 안 돼요. 수도가 안 나오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도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을 사다 먹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부담 없이. 그 지역에 가면은 동네 슈퍼에 가도 프랑스제 생수, 에비앙 이런 게 수입돼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그거 못 사 먹습니다. 우물 파서 물 길어 먹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강물, 그 다음에 고여있는 물 먹고 빨리 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의 이른바 진보 블록에서 늘 붙여놓는 플래카드가 뭐라고 되느냐? 물은 상품이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은 상품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죠? 가구가 과학이다. 그런 거하고 그런 광고가 아니고
절균, 절균. 예. 물은 상품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바꿔서 얘기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교육은 뭔 것 같습니다. 상품. 교육은 상품입니까? 공공서비스입니까? 둘 다 있죠, 있기는. 어느 정도,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상품으로서의 교육과 공공서비스로서의 교육.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걸 계산하는 아주 좋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가를 보면 합니다. 어쨌든 상품이든 공공서비스든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내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 돈 중에서 상품으로서 교육을 사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전체 돈의 한 70% 됩니다. 공교육, 즉 모든 아이가 똑같은 수업을 가르치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뭐 중학교 지금 학비 안 내는데 아이들한테 수업 가르칠 때 뭐 부모가 세금 많이 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가르치고 세금 적게 내면 2시간 하고 집에 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이 가르치는. 똑같이 부담하고 관계없잖아요. 이런 공교육에 쓰여지는 돈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의 30%. 즉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경찰이 30%만 출동하는 지역, 그런 나라, 수돗물이 30%만 공급되는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교육 공급 차원에서 보면. 그런가 하면 70%의 교육은 본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통계는 역대 정부가 많은 돈을 써서 엄청나게 내놨습니다. 각 가정에서 쓰는 교육비가 어떻게 다른가? 그게 그 각 가정의 수입하고 관계있느냐, 부모의 학력하고 관계있느냐, 뭐하고 관계있느냐 다 조사해놓고 그렇게 썼을 때 그 다음 결과, 빚어지는 결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 돈 많이 써서 아이 성적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까지 다 조사를 이미 다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답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상품이 지배적인 교육, 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섰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이 교육 문제입니다. 어제 아침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그 뭐 신문에 보니까 토익 점수하고 부모 수입하고 관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수록 토익 점수가 높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 수입하고 아이 학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조사를 해보니까. 학점은 지가 공부해야 한다는데 토익 이거는 뭔가 하면 돈 많이 써서 하여튼 그러니까 좋은 스펙이 본인의 논리가 아니라 부모의 이 재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신문에 대문짝만 겁니다. 이런 게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육이 갖는 기능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뭐 어떤 교육이든 간에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 기능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교육만이 어찌 보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능은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겁니다. 기회의 균등. 우리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사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을 때 그 사회를 우리는 민주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홍길동이가 왜 가출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홍길동이 보면 그 가출할 때 보면 그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왜? 양반집 자제지만은 서자기 때문에. 그 신분사회에서는 양반집 자제도 서자들에게는 과외시험을 볼 기회를 안 줬습니다. 평민인 경우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중인 같은 경우에는 무관만 육군사관학교만 가게 만들었는데 과거는 못 보게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회 자체가 차별화되어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그 신분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나눠진 것이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신분제는 철폐되었지만 경제력에 의해서 사실상 기회가 봉쇄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많은 나라들이 지난 100여 년간 다양한 실험과 노력을 하면서 의료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그 이전에 교육 문제를 교육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가 오늘 뭐 독일 대사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뭐 국민소득 낮을 때부터 대학 무상교육이다. 왜? 교육은 가난한 집 아이든 누구든 간에 독일 국민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교육이 제공돼야 된다. 다만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중도에 포기하느냐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지가 필요해서 뭐 박사학위까지 가든 이거는 다 본인이 택할 문제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주어준다 이거예요. 주어준다. 우리도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국도이죠. 국도. 도로. 나라에서 만든 도로. 돈 안 받는 도로. 돈 안 받는 국도를 갖다가 걷는데 사람에 따라서 통행을 제한합니까? 걷겠다 그러면 누구든 다 걸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는. 그러니까 도로를 제공하듯이 교육을 제공한다. 하려면 다 해라. 본인이 안 하면 그 기업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즉 기회가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로막지 못하듯이 걸어갈 수 있는 보행의 자유가 동등하게 누구에게 있듯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민주사회 시민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교육은 이제 분배 차원에서 다뤄지는 1차적인 문제인데 이 교육의 문제가 그래서 정의의 문제라는 거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분배는 돈이 많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분배를 할 때서 정의가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민주사회라면은 기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제공이 돼야 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물이니까 이 공공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술을 공공서비스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소득 10배가 돼도 100배가 돼도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옆집에 누가 돈이 없어서 수도 굶겨서 목이 말라 죽었다 이러면 그 옆집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뭐 3년째 실업자서 술을 못 먹고 있다. 그거 먹어봐도 뭐 들고 나갔다는 박사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 보장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 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차원에서 본다는 말씀으로 경제민주화의 두 개의 운동장, 시장과 그 다음에 분배, 즉 복지에 있어서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침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답변